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정철의 숙미인곡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삼위인곡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있죠. 자, 그 글에서 보여줬던 화자의 정서라든가 글의 기본적인 구조들, 천상계의 화자가 지상계로 추방된 것들, 그 다음 작가는 남성이지만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 모두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도 당연히 유배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충신, 연주, 지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속미인곡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서 속미인곡을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그러면 삼위인곡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삼위인곡 같은 경우에는 본사 부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됐었죠. 지금 보시는 속미인곡은 좀 특이하게도 대화의 형식으로 대화로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강의하기 편하게 지문속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눌 때 감려, 을려라는 말을 쓸 거예요. 뭐 정해져 있는 말은 아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자, 감려와 을려의 대화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런 말을 쓸 거고요. 자, 이 글 속에서는 을려가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감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감려가 을려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을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고, 중간에 또 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모든 걸 자책하고 있는 화자에게, 을려에게 감려가 위로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을려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은 을려입니다만 시험 문제에서는 오히려 감려의 역할이 어떤 거냐를 더 많이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그 다음 을려를 위로해 준다, 대안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나가면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부분은 감려의 물음입니다. 감려가 을려한테 묻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대가는 대각시,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듣도 하구나. 천상 하늘나라의 백옥경을, 자, 백옥경은 원래는 신선의 궁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신선의 궁궐인데 여기선 당연히 한양에 있는 임금의 궁궐을 비유하는 말이겠죠. 자, 다시 봅시다. 천상 백옥경, 하늘나라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느냐라고 감려가 물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감려의 물음이에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도 삼위인곡과 똑같이 하늘나라 사람, 천상계의 사람이 지상계로 추방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네가 얼마 전까지 하늘나라의 백옥경에 있더니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누구를 보러 가냐고 감려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한 을려의 답변이에요. 자, 어와 내여이고 너로구나. 내 사설을 들어보시오.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자, 지금부터는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내 행동과 내 얼굴과 내 모습과 이 거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가마는, 자, 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변변찮은 사람인데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자, 과거에 난 변변찮은 사람이었는데 님이 나를 보고 너로구나 여겼어. 자, 앞에 뭔가 내용상 생략된 말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다시 말하면 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내 얼굴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사랑을 해주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이, 다른 마음이 전혀 없이 어레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던지. 자, 어레는요 아양을 떠는 겁니다. 자, 님한테 아무런 사심 없이 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심 없는 마음으로 님 앞에서 아양과 교태를 너무 심하게 떨었던지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자, 그렇다면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압축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님이 나를 사랑했어. 자, 나는 님한테 다른 마음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까불었나 봐. 그래서 님이 나를 옛날처럼 사랑해주지 않게 되었어 라고 과거의 일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누워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쌓여 산같이 매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할까. 자, 요 구절 좀 눈여겨봅시다.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허물할 수 없어. 누구 탓이라는 얘기예요? 내 탓이라는 이야기죠.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구절들은 지금 읽었던 조 구절은 송미인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글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구절이니까 자, 조 구절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해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더 봅시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자,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허물할 수가 없다. 내 탓이다. 자책하는 것이고요. 한자성어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원수구라고 불러요. 수원수구.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서로 풀어 생각해보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조물주의 탓이로다. 님과 내가 이별한 것은 내 탓이기도 하고 동시에 조물주의 탓,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별의 원인을 자책하는 거예요. 님한테 이별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까부는 바람에 님과 이별하게 됐어. 내 탓이야. 이건 모두 운명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을려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감녀가 또 한마디 하죠. 글난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위로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요. 감녀의 역할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첫 번째 부분에서 대가는 대각시 본토도 한디어이고 물으니까 답변해줬죠. 이야기를 이끌어 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다 내 탓이야. 징징 짜니까 지금도 뭐라고 해요. 글난 생각 마오라고 위로해 주죠. 자, 두 번째 역할 나왔어요. 감녀는 을려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자, 그 다음 갑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을려가 답변하는 거예요. 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 허약한 모습이에요. 허약한 얼굴이 편할 날이 얼마나 될까? 자, 지금부터는 비록 님한테 쫓겨나서 님과 이별하고 있지만 님의 안부를 내가 계속 걱정하고 있다.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다시 봅시다. 자,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 허약한 얼굴이 편할 날이 몇 날이나 있을까?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고 자, 봄 추위와 여름 더위겠죠. 봄 추위와 여름 더위는 어찌하여 지내시고 추일 동천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시고 있는가? 죽조반 조성매 옛날같이 드시는가? 자, 죽조반 조성매는 임금이 먹는 음식인데요. 이거 뭐 나누면 또 뭐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식사, 음식이라고 합시다. 음식은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자, 여기까지는 님의 안부를 걱정하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비록 헤어져 있지만 난 당신을 계속 걱정합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님다이 소식. 자, 이제 송민곡이 출제가 되면 전문이 다 나오지 않고 일부분이 나올 경우가 많겠죠. 이 부분은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알아보자고 하니, 자, 님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아보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하자는 지금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오지 않고 있어. 자, 그래서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첫 번째 장소 나왔죠. 내가 소극적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님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적극적 행동을 보이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님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자, 님의 소식을 아무나 알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자, 님을 보려고 겨우겨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구름과 안개가 있다고. 이 구름과 안개 때문에 내가 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름과 안개는 사랑의 장애물 혹은 사랑의 방해물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정철 이 글을 쓴 화자 입장에서는 간신배의 물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산천이 어두운데, 자, 누구 때문에? 구름과 안개 때문에 해를 볼 수 없어. 온 세상이 어두워. 부정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간신배들이 하자와 님 사이를 방해하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산천이 어둡다, 주위가 모두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볼 것이며, 1월 해와 달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것, 임금을 비유하는 말이겠죠.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볼 것이며 지척을 모르는데, 가까이도 모르겠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 천리, 님과 나 사이에 정서적 거리감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산천하고 지척 나오는 그 두 줄에서는 대꾸법 사용된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자, 산 위에 올라가서 님을 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실패했죠? 구름과 안개 때문에 실패했죠. 이번에는 장소를 바꿉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자고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지럽게 되었구나. 자, 배를 타고 혹시 사람이 올까 싶었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바람에 배가 오지를 않아. 그럼 똑같네요. 그죠? 구름 안개랑 똑같이 여기 나오는 바람, 물결도 사랑의 방해물,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가?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는데 저 강에 뭐가 있냐면 빈 배 하나가 걸려 있어요. 자, 그 빈 배는 사공, 그 배를 조종할 주인이 없고 혼자 있는 배를 본 거예요. 뭐랑 똑같을까요? 화자의 처지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님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사공이 없이 혼자 떠 있는 배의 모습이나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빈배라고 하는 것은 하자의 처지를 대신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느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은 더욱더 아득하구나.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고 물가에 가서 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살짝 적극적 행동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름과 안개, 바람과 물결 때문에 실패하고 뭔가 실망하는 하자의 모습이 여기까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가죠. 모첨 찬자리에 밤중이 돌아왔어요. 자, 모첨 한번 본 적 있죠? 초가집이에요. 자, 모첨 찬자리, 잠자리가 차갑답니다. 선생님 나올 때마다 말하죠. 잠자리가 차갑다라고 하는 건 냉방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옆에 따뜻한 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외로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초가집의 찬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밤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자, 밤벽청등, 밤벽은 별거 아니고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쯤, 거기를 밤벽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야. 자, 벽 중간쯤에 달려있는 청등,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아 있는가?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전 페이지에 봤었던 빈배하고 뭔가 비슷하죠. 사공이 없이 그냥 혼자 사공을 기다리고 있는 빈배, 화자의 처지.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밝아 있어. 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님을 생각해. 청등도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밤벽 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아 있는가?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쁘게 다니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봤어요. 자, 이제 현실 속에서 산 위에 가도 님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물가에 가도 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 꿈에서 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미인곡이 출제가 되면 이 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물론 송미인곡뿐 아니라 고전에서 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거의 항상 문제화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등등 하자한테 위험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글은, 이 글 속에서의 꿈은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죠. 현실은 님과 이별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꿈속에서 이제 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내용을 읽은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볼게요.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 실컷 해보자고 하니, 자, 드디어 꿈속에서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해보자고 하니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은 어찌하며 어라? 만나긴 했으나 해포를 풀지 못했어요. 일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꿈속에서 님의 모습을 만난 건 팩트예요. 이건 맞죠? 자, 그런데 님을 만나서 내가 님한테 내가 그동안 되게 그리워했어요.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 바람에 님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이니까 화자의 해포를 풀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마음에 먹은 말 실컷 해보자고 하니 눈물이 계속 나니 말은 어찌할 것이며 정을 못 다하여. 자, 내가 할 말도 다 하지 못해서 님한테 해포를 풀지 못해서 목조차 메어 오는데 오전된 개성이라고 하는 건 방정 맞은 닭의 소리예요. 드디어 밤이 지나갔어요. 새벽이 온 겁니다. 새벽.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개성, 닭소리, 새벽 닭의 울음소리, 이건 하자 입장에서 원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님과 오랜만에 꿈속에서 만났으니까 이 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서
이제 새벽이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 닭의 소리, 개성이 되는 거고, 이 닭 소리를 듣는 순간 꿈은 깨어야 되니까 다시 님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입장에서는 원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봅니다. 자, 방정 맞은 닭의 소리는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 허사로구나. 이님이 어디 갔는가. 곁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나를 쫓을 뿐이로다. 잠깐 스톱. 자, 꿈의 기능 한번 잠깐 정리합시다. 자, 꿈속에서 님을 만났어요. 재회의 공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계속 나고 목이 메어와서 님한테 하고자 하는 말 하나도 못했어. 겨우 하려고 폼을 딱 잡았더니 새벽 닭이 우는 바람에 잠이 깨버렸네. 자, 그러면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꾼 다음에 화자의 정서는 어디가 더 부정일까요? 꿈을 꾼 다음이겠죠. 꿈을 꾼 다음에 아, 이게 꿈이었구나. 딱 아는 순간부터 오히려 마음속에 있던 그리움과 슬픔이 더 심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 3인곡이랑 되게 비슷하죠. 3인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차라리 시어디어 범나비 되어오리라. 기억나죠? 범나비가 되어서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앉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구절이 나오네요. 여기는 범나비는 아니고요. 소재가 바뀌었어요. 자,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 낙월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밖에 번듯이 비추고 싶다. 자, 마지막 부분은 3인곡에 했던 설명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아생전에는 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더라도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죽어도 난 널 잊지 않고 죽어서 자연물 달이 되어서 너한테로 갈게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영원한 사랑의 다짐이죠. 혹은 영원한 충성심의 다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지막 부분에서 감녀가 한마디 끼어듭니다. 각신님, 달이 약한 이와 달 말고 차라리 굳은 비가 되소서라고 하고 이 글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 제일 마지막에 감녀는 도대체 을려한테 왜 낙월 말고 굳은 비가 되라고 했을까? 이것만 잘 정리하면 이제 이 글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낙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떠가지고 내가 달이 되어서 임금을 볼 수는 있지. 님의 모습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님이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주지 않는 이상은 님이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는 게 없다고. 님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지 않아. 나만 계속 그리워해. 내가 하늘에 떠서 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 님이 나를 안 바라봐. 똑같은 상황이잖아. 내가 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사랑의 은결체는 틀림없는데 소극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저 멀리서 임금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감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달 하지 말고 소극적 사랑하지 말고 굳은 비가 되라고 했어요. 이 굳은 비는 님이 나를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님한테로 갈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부분에서 감녀가 대안을 제시했죠. 지금처럼 소극적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형식상으로 본다면 감녀와 을려의 대화라고 봅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철 작가의 내면 속에 있던 두 가지 마음. 자, 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갈까? 아니야, 기다릴까? 그 두 가지 마음을 감녀와 을려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위인곡과 아울러서 가사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송미인곡을 함께 봤어요. 지금 정철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시게 될 후기 가사에서 박일로의 글이 많이 나올 텐데요. 자, 박일로 그분도 작품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고요. 훌륭한 글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정철의 글이 문학적으로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믿지 못할 텐데요. 우리말의 사용에 있습니다. 우리말의 사용. 물론 현대어랑 비교해보면 한자가 처발려 있죠. 그렇지만 당시의 글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우리말의 사용이 잘 돼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송미인곡 필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해석이 되는지 먼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그 해석이 끝난 다음에는 단락별로 이런 부분이 중요했었구나 공부를 해두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